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린 기초과정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다소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계속 2개월 동안 반복하잖아요. 뭐 1월달, 3월달, 5월달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겠지라고 좀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법이라는 게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부분에 뒷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뒷부분에 앞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참 조금씩 이해가 안 되더라도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부하셨죠? 오늘부터 담보물권 할 텐데 오늘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칠판으로 오시면 자,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는데 담보가 무슨 말이죠? 그럼 채권이 돈이죠. 그럼 돈 못 받을까봐 뭘 잡아둔다는 겁니다. 다시 돈을 못 받을까봐 뭘 잡아두는 거죠. 근데 이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적담보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인질로 잡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부동산 관계된 물적담보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인적담보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보증채무 들어보셨죠? 이런 건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이쪽이 민법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다행히 시험에 빠지고 우리 물적담보인 유치권과 저당권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 저당권 두 가지 공부할 텐데 그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담보물권입니다. 근데 이 담보물권의 이 통유성 이게 공통된 특성이거든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성이 있고 그다음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당권을 예를 들거든요. 근데 유치권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을 예를 들어도 혹시 시험에 유치권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성질 중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정성과 수반성 보는 건데 자, 우리가 채권이 있다면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보통 뭘 잡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보통 부동산에 뭐 저당권 그런 거 보통 잡잖아요. 그래서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이 있습니다. 은행 간다 생각하세요. 반면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도 있죠. 금액이 아주 작아요. 뭐 10,000원 빌리는데 아파트에 저당 잡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뭐 친척이나 형제간 친하면 담보 없이 돈 빌릴 수 있죠. 이렇게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보물권이 따라 나온 채권과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쪽을 공부하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입니다. 그럼 담보물권은 도대체 뭘 담보하죠? 다시 담보물권은 도대체 뭘 담보합니까? 앞에 써 있잖아요. 채권을 담보합니다. 우리가 저당을 왜 잡죠? 그놈의 돈 못 받을까봐 저당 잡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럼 채권을 담보를 당하니까 담보를 당한다가 수동이라 P를 써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그러니까 P니까 담보를 당하는 채권 이 말이죠. 이렇게 수식을 받는 겁니다. 반면 여기는 담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일반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무담보 채권. 담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채권 그러면 이 일반 채권을 말하고 피담보 채권은 이렇게 앞에 꼭 써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종을 따져볼까요? 어떤 게 주된 권리고 어떤 게 종된 권리일까요? 처음 하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주된 권리고 어떤 게 종된 권리일까요? 이게 물권이라 주된 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둘 중에 하나 꼭 물어보잖아요. 그럼 꼭 틀립니다. 확률상 이번엔 틀렸으면 다음번에 맞춰야 되거든 확률상. 근데 또 틀립니다. 찍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찍는 실력이 늘어요. 그게 내 공부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이 저당권을 예를 들면 저당권은 돈을 빌리니까 나온 거죠. 돈 안 빌렸다면 저당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채권이지만 이게 주된 권리가 돼요. 그리고 이게 물권이지만 종된 권리입니다.
제가 종자는 한문을 못 써요.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 자식 따지면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채권이 엄마 모권, 이 담보물권이 자식 자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모권이에요.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면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부종성, 소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3억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X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설정자죠? 설정자. 지난주에 시오 됐죠? 기억납니까? 소유자가 설정자. 그래서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저당권 설정자, 을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이 채권자 을에게는 채권도 있고 이 채권을 위한 종된 권리, 담보물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을에게는 뭐가 있어요? 채권도 있고 채권을 위한 종된 권리, 저당권이 있습니다. 다시 을에게는 피담보 채권도 있고 종된 권리, 저당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 보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채권이 소멸합니다. 뭐 채무자가 돈을 갚았거나 또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해보세요.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그렇죠. 이거 소멸합니다. 이것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이쪽에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꼭 있어야 되죠. 종이 있으려면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 채권은 혼자 있을 수 있죠. 담보권 없이 채권 혼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담보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채권과 함께 있어야 돼요. 담보물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 혼자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을에게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라고 생각하세요. 즉 채권을 우리 깡한다잖아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특이하게 없는 한 이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집니다. 그래서 아무 특이가 없으면 저당권 양도도 여기 안에 다 포함시켜져요. 그래서 병은 이제 채권도 취득할 수 있고 뭣도 취득하죠?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저당권까지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소반성이에요.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특이하게 없는 한 종된 권리도 따라간다. 이게 소반성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을에게 만약에 자 이런 거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저당권 없이 그냥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 없이 3억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제 찍지 마시고 다시 아까 얘기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혼자 남았죠. 그럼 아까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을 양수 넘겨받은 거죠.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이제 거꾸로 채권은 내버려 두고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 물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채권은 을에게 내버려 두고 담보 물권만 저당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찍어보세요. 여기는 없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저당권은 혼자 있을 수 없죠. 반드시 누구랑 있어야 돼요?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저당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수반성이라고 하고, 이게 뭐 가장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헷갈리잖아요. 그림이 4개를 헷갈리고, 그리고 고민하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자로 하세요. 채권이 엄마죠, 엄마. 담보물권이 자식, 젖먹이와 깐나나기예요. 그래서 채권이 엄마, 담보물권이 젖먹이와 깐나나기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또 끔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엄마가 죽죠. 그럼 아가도 죽습니다. 다시 엄마가 죽으면 아가도 죽는다. 그게 부정성이에요. 그 다음 엄마가 집 나갑니다. 그럼 엄마가 집 나가면 혼자 갑니까? 아기를 데려갑니까? 보통 아기는 데려가죠. 그래서 엄마가 집 나가면 아기도 데려간다. 다시 보통 엄마가 집 나가면 아기 데려가잖아요. 아가 데려갑니다. 근데 독한 X는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독한 X는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다. 그럼 아가는 불쌍하게 굶어 죽습니다. 거꾸로 젖먹이와인데 젖먹이와 아가 혼자 걸어갈 수 있나요? 못 걸어갑니다. 젖먹이와니까 아가 혼자 밖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갑니다. 그럼 아가는 보세요. 아가는 반드시 엄마 등 옆에서 같이 가야 돼요. 다시 자식이 넘어가려면 반드시 엄마 등 옆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젖먹이와 깐나나기만 양도할 수 없어,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자로 풀면 쉽게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자로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부정성과 수반성 아주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가분성과 물상대의성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채권, 돈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나눌 수 없고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백의 엑스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방금처럼 3억을 빌려줬어요. 이 부동산에 채권자 우리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변제기 때 갑이 채무자죠. 변제기 때 갑이 3억 중에서 2억 5천 밖에 못 갚았어요. 2억 5천만 변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 못 받았죠? 5천만 원 못 받았죠. 그럼 우리 변제기 때 5천만 원어치 경매할 수 있나요? 못 하겠죠? 5천만 원 못 받았더라도 우리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못 받은 5천만 원치 경매한 게 아니라 이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5천이 아니라 이 목적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불가분성입니다. 그 다음 물상대의성인데, 자, 물상대의성이란 물건 이외에 대신한다 하시면 돼요. 다시 물건 이외에 대신한다. 그래서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역 변형물이 있다면 그 물건 이외에 대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백의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우리 다시 3억 채권이 있고 우리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됩니다. 그럼 저당 목적물이 없어졌죠. 근데 만약에 여기 화재보험 들었다면 화재보험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화재보험금이 이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역 변형물입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이걸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물건 위에 대신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토지를 들어볼까요? 가백에 이제 이번에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 3억 채권이 있고 이 토지에 우리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아까 건물이니까 불에 소실됐죠? 없어졌잖아요? 그럼 토지가 없어질 수 있나요? 토지는 없어질 수 없죠? 그런 성질을 부동산학에서 뭐라 하죠? 토지는 없어질 수 없다. 그걸 부동산 학개론에서 뭐라 그래요? 뭐 부중성? 영속성. 토지는 없어질 수 없죠. 영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불에 탄 게 아니라 국가의 수용이 돼요.
국가의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 보상금이 저당 목적물 대신 생긴 가치역 변유물이거든요. 그럼 보상금을 저당권자가 압류해서 먼저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게 물상대입니다. 자세한 건 1월 달에 기본서를 할 겁니다. 일단 아까 부정성, 소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그 개념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럼 자, 책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책의 밑줄 잘 하시라 그랬죠? 책은 몇 페이지입니까? 238페이지죠? 자, 책은 238페이지. 상단에 챕터 7 유치권이 있는데 그 밑에 파란색 01번 담보물권의 특성 써 있죠? 그게 아까 제가 말한 통유성,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 밑에 파란색 1번 부종성 있나요? 자, 보세요.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엄마가 성립해야 담보물권 자식이 성립하고, 그다음 채권이 소멸한 때, 엄마가 죽은 때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죽는다. 따라서 1억 부채를 변제하면, 그럼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자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죽는다, 소멸합니다. 2번 소반성이 있습니까? 자, 아랫줄. 피담보채권 엄마가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 같이 이전한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긴 중요한 법조문이 있는데 미리 봅니다. 자, 잠깐 2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입니다. 그럼 상단에 04번 저당권 처분이 있고 밑에 361조 있습니까? 그 한 줄이 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저당권은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그럼 가로 안에서 그 담보한 채권 그랬죠? 그걸 5글자로 뭐라 하죠? 다시 그 담보한 채권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아까 피담보 채권.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그럼 2글자가 뭐예요? 2글자. 엄마. 그럼 엄마랑 분리해서 그다음 타인에게 아까 양도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아가만 집 나갈 수 없다 했어요.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한다. 반드시 엄마랑 함께 집 나가라 했죠. 그래서 그 한 줄이 심이 잘 나옵니다. 같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다시 238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자,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죠. 전부 편집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전부를 경매한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4번 물상대의성 있습니까? 자,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을 해서온 공용징수, 아까 수용이죠. 수용된 경우 그 목적물의 가치역 표현용을 가로열고 예를 들면 보험금 위에 저당권 효력이 적용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 잡은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면 화재 보험금 청구권 이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고 4가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추권 하겠습니다. 자, 이제 02번 서론에서 밑에 박스는 아직 보지 않아요.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개념 있나요? 그 320조가 있고 이제부터 자 칠판으로 오세요. 이 유추권 하겠습니다. 일단 법조문을 확인해 봅니다. 자, 320조 있습니까? 자, 1항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부동산이 아니에요. 오음수표 같은 거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아무튼 타인의 물건들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이게 결련성이에요. 관하여 생긴이 좀 있다 결련성, 얽혔다,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관하에 생긴 채권이 일단 변제가 있어야겠죠. 변제가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일단 유치 보입니까? 유치가 점유한단 말이에요. 유치가 뭐다? 점유한다. 그리고 인도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유치가 꽉 잡아둔다. 내가 잡아두고 못 넘겨줘, 못 줘 이 말이죠. 이렇게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전항은 1항이죠. 전항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 불법 점유, 이 점유가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방금 1항에서 관하에 생긴 결론성 있는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동산도 대상이 되고 부동산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없어요. 그 두 가지는 일단 알아둡니다. 자, 잠깐 몇 가지 결론성 예를 들어볼게요. 가백이 옷이 있거든요. 옷을 원래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요. 세탁을 맡겨서 세탁소에 옷이 왔죠. 그럼 이 옷 누구 겁니까? 갑소유죠. 갑소유에서 이 옷에서 세탁비가 발생한다 해보세요. 세탁비. 근데 옷은 갑소유죠? 그래서 갑이 야, 내 옷 내놔 그래요. 내 옷 내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돈 내놔 그러죠.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거든요. 돈 내놔 그럽니다. 이 돈 안 주면 옷 못 줘. 옷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옷을 꽉 잡아두잖아요. 가백이 인도를 거절하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이번에는 가백에 자동차가 있거든요. 우리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맡겨서 카센터에 자동차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자동차에서도 수리비 채권이 생기는데 이 자동차는 누구 소유죠? 갑 소유죠. 갑이 와서 내 자동차 내놔 그래요. 우리 뭐라 할까요? 수리비 내놔. 이 돈 안 주면 자동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카센터에서 수리비 못 받으면 자동차를 안 주는 거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백에 시계가 있는데 을 수리상에게 시계 수리를 맡겨서 시계에서 또 수리비 채권이 발생해요. 이것도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야, 시계 내놔 그러면 돈 내놔. 돈 안 주면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보세요. 근데 시계가 갑소유가 아니라 만약에 병소유 시계입니다. 병소유인데 갑이 시계를 빌렸어요. 그래서 빌린 갑이 을에게 수리를 맡겼다 해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누가 수리 맡겼죠? 갑. 그럼 갑이 수리비 채무자입니다. 다시 누가 수리 맡겼어요? 갑이 맡겼죠. 갑이 수리비 채무자예요. 그럼 우리 수리비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죠? 그럼 병은 수리비 채권 채무에서 미안하지만 제3자입니다. 병이 시계 소유자이지만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죠? 갑이 맡겼잖아요. 갑이 수리비 채무자,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가 됩니다. 근데 병이 우리에게 또박또박 걸어요. 야, 그 시계 사실 내 거야. 내 시계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 할까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돈 내놔. 돈 안 주면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그 물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물권이 대항력이 따라 있죠. 그래서 이 을은 수리비가 될 때까지 누구에게나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자, 제3자, 심지어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이니까. 물권이라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이제 가백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빌려준 갑이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가 임차인 을이죠. 근데 임차인이 갑소유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끝나잖아요. 그럼 갑이 야, 나가. 목조물 돌려주고 나가 그러겠죠. 그러면 이것도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에요. 이 부동산에 들인 돈이잖아요. 이것도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내놔 그래요. 돈 안 주면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더라도
을은 돈 안 주잖아요. 그럼 을은 못 나가라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게 유치권입니다. 이처럼 결론성이 있으니까 갑소유 물건을 인도 거절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 만약에 건물이라면 건물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도급이란 공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때 공사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랍니다. 도급인. 우리 공사를 받았잖아요. 받을 숫자를 써서 수급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완성했거든요. 누가 완성했어요? 을이 완성했지만 보통 갑이 재료를 대주죠. 그래서 보통 이 건물은 도급인 소유로 평가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갑에게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아직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은 게 있다. 그럼 이것도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돼요. 갑이 준다 하고 안 줍니다. 그럼 우리 이 건물을 꽉 잡아요. 꽉 잡으면서 갑에게 을세를 안 넘깁니다. 여러 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건물을 거의 다 지었는데 유치권 행사 중 본 적 있죠? 왜 그랬을까요? 도급인이 공사대금 안 주니까 공사업자가 건물을 꽉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 열쇠를 안 주는 거죠. 그게 유치권. 그러니까 갑소유지만 을이 왜 꽉 잡아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을이 꽉 잡는 거죠. 이게 유치권이고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된다. 그래서 봐보세요. 이제 유치권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외우면 편하거든요. 이 보세요. 이게 갑과 을이 내가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자고 둘이 합의한 적 있나요? 합의한 적 없지만 이 320조 이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이건 법정 담보물권이고 약정이 아니에요. 둘이 유치권 하기로 약정한 바 없죠. 그냥 320조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내가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자고 둘이 약정 합의한 적 있나요? 없죠. 그냥 이 320조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고 이건 약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다 약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약정한 거죠. 합의. 좀 이따 저당권도 둘이 합의하거든요. 이건 합의가 아니라 법률 규정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에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첫 번째 성질로서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에요. 법정 담보물권인데 잘 보세요. 그럼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치권은 특이하게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특이하죠. 제일 처음에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 그랬거든요. 여기는 물권법이지만 특이하게 임의 규정이라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상 성립하거든요. 그래도 합의로 그걸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유치권 포기한다, 특약 가능합니다. 포기가 배제 그랬죠. 다시 유치권은 법률 규정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우리끼리는 유치권 인정하지 맙시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세탁비 주려고 그러는데 갑이 세탁비 주려고 그러는데 카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이럴 수 있죠. 제가 옷 미리 드릴 테니까 내일 현금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돈 받기라고 옷 미리 줄 수 있죠. 그게 유치권 포기 특약, 배제 특약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수리비를 줘야 차를 주잖아요. 둘이 같은 교회 다녀요. 그래서 갑이 그래요. 제가 월급 받으면 수리비 줄 테니까 자동차 먼저 주실래요? 우리 줄 수 있잖아요. 미리 줄 수 있죠? 그게 유치권, 배제 특약, 포기 특약 가능하죠? 이런 건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 유치권,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이 대표적 예로서 시험에 잘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 같은 말이 원상회복 약정하면 그 약정 유효입니다. 그럼 이 약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비용 청구 못합니다. 비용 청구 못해요.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약정 다 써 있거든요. 거기 사인하면 나중에 유익비 달라 못합니다. 그러면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도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유치권 폐지 특약입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아까 임차인은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하면 돈 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원칙. 근데 비용 상환은 임의규정이라 우리끼리는 비용 청구하지 맙시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근데 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다 하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이제 유치권에 우리 책에 뭐 간단히 좀 이따 볼 텐데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둡니다. 먼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의가 없습니다. 그 유치권은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초험권이 없어요. 이 세 개 딱 외워둡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세요. 유치권에 뭐가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웁니다. 즉 우물 파면 흙밖에 안 나오죠. 뭐 고대 유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워요.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했다 하시면 돼요. 99% 맞아요. 유치권은 우물이 유물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다 있다라고 하면 100%는 아니고 99% 맞습니다. 그럼 보세요. 유치권에 수반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수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부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부종성 없잖아요? 그럼 부종성 있다. 그럼 유치권에는 경매 청구권, 경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단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은 간단한 문제 맞는 겁니다. 이번 31회 때도 이거 외우면 가볍게 문제 맞췄어요. 제가 첫날 문제 풀었어요, 이거. 첫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치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즉 유치권의 채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다 같은 말이 결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워둡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권리금 반환 채권, 복은 제가 그냥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냥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매수 초음권, 부속물매수 초음권. 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로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예를 들면 시멘트를 사요. 그럼 시멘트 사면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매매대금이에요. 이게 시멘트 대금. 그래서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건축 자재대금 이런 거 다 유치권 X. 다 아직 안 했지만 계약명의 신탁 유치권 X입니다. 이걸 외우시는데 보세요. 우리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원래 보건인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면 돼요. 다시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 대신 매신 유치권 X.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신했다 유치권 X. 그럼 이거 외워두면 또 한 문제 가볍게 맞춘다고 11월 첫날 제가 문제 풀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개 외웁니다. 첫째 유치권은 임의규정 폐지특약 유효. 둘째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책으로 오세요. 자, 239페이지. 제일 밑에 1번 개념에서
320조 보세요. 자,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 유가증권에 동그라치입니다. 관하여 생긴 동그라미. 관하여 생긴 그의 결련성. 생긴 채권이 변제가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자, 유치 동그라미 유치가 아까 점유 또는 인도거절 유치할 권리가 있다. 2항. 전환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 동그라치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까 불법 점유하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적법 점유만 가능합니다. 그럼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자, 점유의 동그라미 점유하여 그 다음 인도 거부 동그라미 인도 거절 거부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유치권은 자, 법정에 동원하세요. 법정 다물권이므로 설정기가 등기가 필요 없고 목적물의 점유 동그라미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그리고 전속 요건이다. 점유 유치가 점유잖아요. 점유. 그 다음 페이지. 자, 240페이지는 중간에 큰 3번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1번이 결련성이죠. 그 밑에 그림 밑에 박스 밑에 양괄호 1번 건물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있나요? 아까 이게 공사대금 채권 여기 1 들어봤죠? 자, 이제 책을 보세요. 건물 공사 소급인 가로열고 건축업자가 공사로 인한 미수금 채권을 받기 위해서 공사해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해준 건물에서 공사 미수금 채권 만약에 가로열고 5억이라면 5억이 발생했으므로 공사해준 건물과 채권 발생 간에 결련성 인정되므로 변제기에 공사금 채무를 갚지 않을 때 건물의 유치권이 성립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양가로 2번 자동차 발생한 채권 있나요? 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 맡긴 경우 수리한 자동차에서 수리비 채권 가로열고 100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자동차와 채권 발생 간에 결련성이 있다. 오른쪽 페이지 잡으세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에 강아지 있습니까? 자, 이런 예입니다. 이제 엄마하고 아가하고 길 걷거든요. 옆집 개가 있는데 옆집 개가 아가 다리를 물었어요. 다리를 물었다. 이게 개 이빨 자국이에요. 개 확 물었죠? 그러면 이 치료비 채권이 발생하거든요. 치료비 채권. 그럼 이 개로부터 치료비 채권이 발생했죠. 그럼 보세요. 그럼 개는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개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뭐 동물이 하지 마시고 둘 중에 뭡니까? 개는 물건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뭐 개를 죽이면 살인죄예요. 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개를 꽉 잡았다. 개를 꽉 점유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주인, 개 주인한테 치료비 안 주면 당신 강아지 못 넘겨줘라고 유치권 행사 꽉 잡을 수 있어요. 꽉 잡을 수 있다. 왜 그래? 개는 물건이니까. 물건. 일단 거기는 그 제목만 그려보세요. 제목만. 밑에 내주는 아직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이다. 그 다음 아래 파란색 2번 채권자가 목적물에 자 점유를 장악해야 되죠. 그럼 동그란 밑에 1번 채권자가 목적물 점유를 해야 되죠. 밑에 주의라고 2개 있나요? 그 주의 2개가 아주 어려우면서 아주 열심히 잘 나옵니다. 자, 점유가 항상 간접 점유 포함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조물주에 누가 있다? 조물주에 건물주가 간접 점유자. 그래서 점유하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 점유 행사할 수 있다. 칠판으로 와보세요. 유치가 뭐예요? 점유, 인도거절입니다. 그래서 점유란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 그래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이 제3자가 직접 점유할 때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할 때는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뭐 말이 복잡하고 막 그 말이 그만 같죠?
이거 시면 잘 나옵니다. 자,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여기 자동차 보세요. 이거 주면 안 되지? 자동차. 이거 안 지웠어요, 이렇게. 자동차 다시 제가 그려볼게요. 자, 다시 그립니다. 좁으니까. 다시 가벽에 자동차가 있는데 을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 막혀서 자동차가 카센터에 넘어왔죠. 이 수리비 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돈 안 주면 차를 꽉 잡아든 게 유치권이죠. 근데 카센터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괜히 이 차 가지고 있다가 이 차에 기스나면 오히려 을이 책임져야 돼요. 그 차 놔두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인근 주차장, 인근 병 주차장에 차를 맡겨둔다. 차를 모셔둬 여기다. 그럼 물건을 맡긴 날을 임치한다. 또는 보관을 맡겨서 차가 주차장에 넘어옵니다. 그럼 차를 누가 맡겼죠? 을이 간접점유. 누가 차를 보관합니까? 병이 직접점유.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둘 다 가백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둘 다 자동차를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점유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 유치권이란 자동차 누구 소유죠? 감 네 소유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줘.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는 거예요. 네 차 맞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줘라고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입니다. 그럼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갑이 다시 을 카센터에 수리 맡겼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수리비가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근데 갑이 500만 원 없는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차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500만 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럼 제가 하루에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제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차를 다시 대여했다. 빌려줬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차 누가 타죠? 채무자 갑이 타죠. 그럼 갑은 돈을 갚아야 할 심리적 압박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오히려 을이 당해요. 어떻게 돈 받을까 오히려 을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차 돌려준 거예요. 이건 돌려준 거지 이런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 표현하면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어요. 다시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간접점유란 채무자에게 차가 안 가야 돼요. 채무자 갑에게 차가 안 가는 식으로 간접점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직접점유할 때만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다시 여기 어렵습니다. 다시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직접점유해야 유치권 인정되는데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12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오세요. 제가 동그라미 1번 밑에 주의 2개 있나요? 자, 첫 번째 거 유치물 그 다음 제3자의 동그라미 제3자가 다음 직접점유 동그라미 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한 유치권 성립한다. 그 아랫줄 다음 채무자의 동그라미 세요. 그 다음에 직접점유 동그라미 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한 때 이건 그냥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 불성립한다 그랬죠? 다음 밑에 박스 그림 밑에 동그라미 2번 점유가 아까 불법행위일 때 인정되지 않는다 했어요. 3번 제목만 밑줄 변제기가 도래하겠죠? 4번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그 특약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간에 유치권 폐지 특약 약정이 없어야 성립한다. 2번 당사자 간에 유치권 폐지하는 특약이 있을 때 가로 열고 임대차 종료할 때 원상 복구한다는 약정에는 유치권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04번 효력이 있습니까? 아래 1번 경매권 보세요. 자,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물에 유물 없다 이거죠. 나머지 다 있다. 그래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우물에 유물 없어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 유치권에 의한 물권 요청권 없죠. 나머지 다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피담후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번 비교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이것은 없으므로 스스로 경매하는 걸 꺼려야겠죠. 경매해봤자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다음 2번 유치적 효력이 있나요? 가로 열고 목적물 인도 거절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1번의 둘째 줄.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 동그라미. 아까 이게 시계. 그러니까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었죠. 제가 이거 안 주고 놨던 거예요. 제3자 소유 가로 열고 예를 들면 건물의 경락인 같은 사람 포함한다 그랬죠. 즉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물권입니다.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5번 유치권자 의무가 있습니까? 자, 이게 자동차를 다시 보세요. 자동차. 지금 갑소유 자동차를 우리 카센터에 수리에 맡겨서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차는 을이 점유하는데 이건 내 거 아니죠? 을은 내 거 아니죠? 갑소유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니니까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돼요. 그것을 선량한 관례자의 주의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차를 점유하니까 우리 밤마다 이 차 타고 다니면 될까요? 밤마다 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누구한테 돈 받고 빌려줘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잘 모셔야 돼요. 추우니까 막 히터도 틀어주고 차에. 자, 그래서 324조 1항 보세요.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례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선량한 관례자의 주의가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다음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아까 했죠? 유치권자는 값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 못합니다. 네, 그러나 갔어요. 단서. 그러나 유치물에 또 하나 쳐보세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동그라미. 다시 동그라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다시 그런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사용할 수 없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봐보세요. 갑이 수리비를 2년간 안 줘요. 수리비를 2년간 안 줍니다. 그럼 2년간 차를 가만히 놔둔 거고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시동을 켜고 동네를 가볍게 주행했다 해보세요. 다시 2년간 차를 그대로 놔둔 거고 또는 2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시동 켜고 차를 가볍게 주행했다. 어떤 게 보존에 더 좋습니까? 이게 훨씬 좋습니다. 2년간 시동도 안 켜면 차 망가져요. 그래서 이때는 갑이 승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타줘야 돼요. 이게 자동차 보존에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단서 의미를 하신다 있고. 사망. 유치권자가 전 2항이니까 1항과 2항. 1항, 2항 규정이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받아올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에 05번 유치권 소멸이 있습니까? 법조문 중에 제일 마지막 거 하나만 봐요.
328조 있습니까? 점유상실. 그게 보세요. 유치권은 또 하나 칩니다. 점유상실 동그라미. 점유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니까 유치가 무슨 말이죠? 점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우리가 방금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은 성질을 뭐라고 보셨죠?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은 성질을 아까 우물의 유물 없다 했나요? 우선 면제권 없죠? 물상대의성 없죠? 그리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없다 그랬죠? 이 보세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 요청 없다 그랬죠?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데 갑이 현재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근데 그 자전거를 중학생이 훔쳐갑니다. 중학생이 절취해서 중학생이 막 타고 다녀요. 그럼 유치권자 점유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 소멸합니다. 아까 328조. 유치권자가 자전거 점유 상실했죠? 그럼 얘는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그럼 갑은 현재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또 없으니까 그 유치권으로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못합니다. 다시 갑은 유치권도 이 또 없으니까 이 또 없는 유치권으로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신 갑은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가 유치권에 의한 물청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한 물권 요청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유치권에 뭐가 없다? 우물이 우물 없다. 외우세요. 여기까지 유치권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기본서로 나중에 할 겁니다. 이제 10분 쉬가시고 저당권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